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추경 예산안 통과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민생안정대책 발표 소식에 시선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감찰관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사전 컨트롤 타워 기능을 내려놓은 만큼 굳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의 혐의를 접수하면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 수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끄는 검찰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권력 몰아주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데 이어 검찰의 사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거라는 주장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의 권한을 조정하고 특별감찰관 부활을 공약했다는 점일 겁니다. 그래서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목도해왔던 만큼 권력 집중 우려를 불식시킬 견제 시스템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오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판세와 남은 변수를 여야 정치인의 시각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되면서 손실보전금 시급이 바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회가 62조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 의결을 했는데 소상공인의 매출액 그리고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 이게 핵심이죠.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정부안보다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대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는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고 이 추경안 등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오 이후부터 이 신청을 바로 받기 시작했고 3시부터 이제 이 보전금을 지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 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첫날부터 상당히 이제 좀 신청이 몰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겠느냐, 또 이런 반문도 그 반대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협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분명히. 근데 그 이면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인데, 예를 들면 이제 6일 지방선거가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또 오늘부터 국회의장 공백 사태이지 않습니까? 이걸 고려해서 막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까지 이제 온 거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인 건데요. 네. 만약에 어제 추경안 처리가 안 됐으면 원구성 협상이 지금 이제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하는 것 자체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추경안을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는 그림은 서로 만들기 싫었을 거다. 뭐 이런 해석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야 간 쟁점이었던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도 좀 잠복되는 쟁점이다라고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 소급 적용은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파기한 거지만 우린 또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 대목에서도 앞으로 좀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충돌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추경 통과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서로 상대편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또 저마다 성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신속한 집행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어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민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정권의 어떤 진정성이 담긴 그러한 얘기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 등이 민생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추경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고 민생 경제 부실을 살린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추경 자체도 이제 좀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추경안의 내용을 민주당이 이제 확대했다. 이거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손실보전금의 지원 범위가 확대가 됐고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이 됐고 그래서 정부 여당은 아쉽고 미흡하지만 일단 선처리 후보안에 나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추경안을 처리한 거다라는 맥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소상공인 연합회가 입장을 냈는데요. 추경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평가를 똑같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그리고 6일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가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말씀하신 이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이 소급 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면서 이후에도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사실상 포함돼 있다. 좀 다른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 언론에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소급 적용하겠다고 대선 공약한 거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있느냐 사과를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이번 추경 내용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손실보상법 입법 전에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손실보상이라는 거는 실제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개념인데 네. 손실보상법에 지난해 입법을 할 때 이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의 피해에 이제 어떤 정확한 보상은 아닐지라도 네. 그것에 준하는 어떤 내용을 집행을 하는 게 손실보전이다 뭐 이런 설명이거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여서 네. 좀 인식에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지금 원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앞서 쭉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반기 국회는 이제 끝났는데 그럼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쟁점을 놓고 첨예한 대치 전선이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달에 상임위 재배분 합의에서 국민의힘에 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것을 약속을 지켜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또 이 원구성 협상이 진행이 빨리 돼야 되는 게 인사청문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희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희 합창의장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상임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구성에 앞서 일단 의장단부터 뽑아가지고 지금 원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 이제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부터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의장부터 먼저 빨리 뽑아서 국회는 국회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국회의장단부터 뽑아놓으면 민주당이 아무래도 원내 다수니까 예. 상임위 구성을 또 일방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태도여가지고 좀 진도를 언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네, 일단 지방선거 이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오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어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의 체감 물가 그리고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3조 1천억 원 규모로 민생 안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대책은 먹을거리와 생계비, 주거 등의 3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오른 식용유 그리고 돼지고기 등의 이 식품 원료 7종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할당 관세를 추가 적용하거나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의 경우에 최대 20%까지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밀가루의 경우는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급을 하고 20%는 제분업계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원료 매입비를 좀 지원해 주는 방식이 이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 서비스 30%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이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취지로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5G 중간 요금제를 3분기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 업계 유도하겠다라는 방침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월간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충분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일단 한국은행이 국회가 처리한 2차 추경에 대해서 물가를 0.1%포인트 정도 물가 상승률을 좀 높일 것이다라고 추산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민생 안정 대책은 이렇게 0.1%포인트 올라갈 것을 다시 낮추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한계도 있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게 물가 상승이 상당 부분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책에 한계가 있고 또 지금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거나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식적으로 피하고 원가를 줄여서 자연스럽게 물가 하락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정부는 물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해서 이후에 입장이 또 이 대책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대책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전 정권에서 진행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라는 건데 4달 중에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이런 걸 거치면은 연말까지 수정 계획이 확정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내년 공시가격 공시분에 적용이 될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를 해서 이 취득세를 줄여준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역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안에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TV랑 DSR 규제도 완화한다라고 해서 여러모로 이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 부담이나 이런 보유세 부담을 낮추게 될 경우에는 고가주택 소유자한테 부담이 좀 그러니까 완화가 집중되거나 혜택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보유세가 결국은 줄어든다라는 게 핵심일 것인데 이 보유세가 절대적인 어떤 숫자로 따지면 고가주택의 경우에 이제 보유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 줄여주는 혜택도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많이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이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주택의 집값은 또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집값이 또 오를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중저가 주택의 집값은 오르지 않는 상황. 그래서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처 때문에 좀 일종의 퇴로를 이제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거주용 고가 주택은 놔두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좀 뒤처지는 지역에 있는 주택은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결국 이게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데 향후에 혹시 집값이 하락하거나 할 경우에 어떤 위험이라든가 또는 금리가 인상되는 이런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이제 리스크를 떠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수석 비서관회의 주재하면서 최근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투자,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 이걸 최근에 쭉 밝힌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제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복잡한 규제가 있으면은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철폐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이틀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요. 여야의 막판 선거정 분위기 굉장히 뜨겁죠. 이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도 그리고 충청권을 연달아 이제 찾아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좀 힘을 실어달라고 강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에는 오전에 충청권 격전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대전 그리고 세종에서 유세 일정 소화를 했는데요. 이 더 많은 예산을 이제 지역에 지원하겠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방 권력을 다수를 점했을 때는 이 지방을 위해서 힘을 많이 안 썼다라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추가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 논란을 부각시키는 이런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오후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지방선거의 이번 최대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경기도에서의 유세도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윤호중, 박지원 두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힘을 줄 것을 호소를 하면서 그동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봉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원팀 결의를 다졌고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 부산, 강원, 충청권을 훑으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좀 이 민주당 후보들의 인물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정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갔으니까 지방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에 맡겨달라. 이런 메시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양당이 지금 좀 분위기가 좀 상반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일단 17개 중에 10곳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낙관을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런 공식적 또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5곳 승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면서 좀 지지층의 결집을 모색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재산 신고 내역이 너무 축소 기재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오늘 공고를 내고 이 김은혜 후보자의 정보 공개 자료 중에 이 재산 상황의 배우자 부분 그리고 이 계라는 건 이제 합계를 얘기하는 거죠. 네. 부분의 자산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소 기재됐다. 그러니까 축소돼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한 16억 1,700여만 원 정도를 축소 신고했다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아니 어떻게 16억이나 이렇게 축소 신고를 할 수 있냐. 재산이 16억인데. 그렇죠. 예. 저는 1억 6천도 없고 사실은 네. 네. 1,600만 원도 힘겨운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이 액수를 어떻게 누락할 수가 있는가 상당히 좀 의문이었는데 네.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좀 김이 좀 세죠. 배우자 재산액은 211억 2,616만 8천 원에서 예. 227억 4,394만 6천 원으로 고쳐야 되고 합계는 225억 3,183만 9천 원에서 241억 4,961만 7천 원. 이게 얘기하기도 어렵네요. 이렇게 기재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선관위 건물 외부에 이 공고문을 게시를 하고 내일부터 모든 시군 투표구에도 공고문을 5매씩 게시를 하고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소마다 한 매씩 공고문을 붙인다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또 이제 밝힌 것 중에 지난 23일에 경기도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 토론위 주관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소유 건물 지분에 대해서 이제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고쳐서 말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네. 8분의 2다. 이렇게 기재돼야 됐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김은혜 후보 측은 이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고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고발 조치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게 정치권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위원장이 이걸 즉흥적으로 이런 공약을 해서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생겼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종의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 내분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응수를 했는데 이재명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 분 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포공항 대신 인천공항을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주 관광에 악영향이 없다. 이거 대체 무슨 해괴한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게 사실 지난 대선에도 좀 검토됐던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꺼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등의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 내 좀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김포공항이 인천하고도 가까운 곳에 있고 서울시 문제이기도 하고 서울 중에서 또 강서하고 또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제주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하고 부산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 후보들이 다 한마디씩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위원장이 공약한 거는 수도권 서부권을 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인천공항으로 수요를 이제 보내고 나머지를 개발한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주도 김포공항의 지금 주요 수요가 이제 제주 관광이니까 네. 이 부분이 축소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 허양진 제주도지사, 부상일 제주울 국회의원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김포공항에서 공동 기자회견 및 협약식을 진행을 해서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고요. 예.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피해는 제주만 보는 게 아니고 부산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가덕도 신공항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김포공항 얘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또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이 김포공항을 이전을 해서 인근 부지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 주택 40만 호 이상을 주변 시세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다만 제주도민과의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거다라면서 또 해저터널로 KTX 제주 노선을 연결을 하면은 제주 관광객 수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이게 뭐 중앙당에서 한 공약이 아니고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약을 한 거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당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소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뭐 내용을 빚었던 민주당 지도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 사무실에서 이제 합동 기자회견을 마쳤고요. 연단으로 걸어 나와서 양손을 서로 포개는 원팀 세리머니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좀 화해 제스처를 보여달라라고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그런 세리머니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는 원팀이다. 힘을 모아서 승리로 보답하자라면서 이 중재자의 역할 자처를 했고 선거 끝난 후에 당혁신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또 하겠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그간의 소회를 담은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라면서도 진통 끝에 5대 혁신안을 선거 뒤에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민주당이 이길 수 있도록 표를 좀 모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던 윤정원 IBK 기업은행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도 뭐 전해드렸는데요. 당정 갈등 좀 봉합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새로운 어떤 논점으로 또 좀 쟁점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책임 총리제가 이 당정 간의 어떤 대결 구도 때문에 임기 시작부터 무색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는 게 또 협치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지명을 했던 건데 네. 윤정원 이 행장이 전 정권의 경제수석이라는 이유로 국무조정실장을 하지 못하게 된 거니까 이 협치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도 퇴색한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또 벌어져서 이게 좀 후폭풍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책임 총리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한 뭐 첫 시작부터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지금 뉴스야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닉네임 골모강님께서 막판 유세로 여야 모두 바빠 보이네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금요일에 미리 사전투표했습니다. 진행자님도 사전투표 하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본투표일에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꿀밤님께서는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완화는 왜 있는 건가요? 말만 민생이고 부자 감세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3948님, 요즘 장보기가 두려웠는데 정책 효과가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먹성 좋은 아들, 요즘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린데 물가 안정돼 빨리 고기 파티 해주고 싶네요. 아유, 네, 이 서민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좀 물가 부담이 좀 체감 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투표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본투표일까지 좀 지켜보신 다음에 하셔도 될 거고. 해야죠. 뭐 당연히 해야 그렇죠. 되는데. 당연히 뭐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네. 네. 누구 찍었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겁니다. 당연히 1번 찍으셨겠죠. 뭐 당연히이신데.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선 때는 사전투표 첫날 9시에 가서 쫙 투표를 했거든요. 네네. 보면 네. 그때는 가서 내가 가서 얼른 찍고 와야지. 이거는 급한 마음이 급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라는 네. 뭐 그런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추경 얘기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에 뭐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고 뭐 줄다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추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62조 원 규모인데요. 그렇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소득 역전 문제를 두고 추후로 이 지금 그 논쟁거리를 좀 남겨놨다고 하는 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듣고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빨리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선거 뭐 이것도 있지만은 5월 29일이 의장단 마지막 날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사실은 국회의장단이 비어 있는 없죠. 상황이니까요. 29일까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또 뭐 얼마가 걸릴지 모르고요. 하여튼 현금 지급이 지금 급하다는 것 플러스 국회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쳤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근데 잘한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를 하는 게 국회잖아요. 보면. 네. 국회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쨌든 여야 합의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요구를 대폭 수용한 거 아니겠어요. 보면 네. 이제 그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고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고 이게 저는 사실은 선거 가령 보름 전쯤부터는 이런 직접 급여성 예산 지급에 대해서는 아예 국가재정법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금지하는 조항을 좀 못 박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경할 때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걸 국민의힘에서 써먹고 계속 비판해 왔었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또 지금 추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이제 거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일선에서 이제 선거 뛰고 있는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좀 친한데 야 니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래 그러면 야 바보야 우리가
저기 돈 푼 것처럼 해서 문자 보내고 열심히 안내 보내고 이러면 그 기회를 활용하면 되지. 꼭 뭐 정부 여당이 좋다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네네. 아까 저녁에 들었거든요. 서로 생색을 내는 네, 거죠. 서로 생색내기 이제 머리 쓰기 경쟁인데 네. 어쨌든 선거 한 보름 안쪽에 보름 이왕 금지하려면 보름 가지고 되겠어요. 한 달 정도는 뭐 더 이상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이건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 이것도 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숙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이렇게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네. 뭐 프리랜서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다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장에 지금 이게 현금 지급이 지금만 해도 한 23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시중에 풀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주부들 보면 장바구니 물가가 겁날 정도 네.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 사실은 거시경제 하는 이나 이쪽에서는 어떻게든지 통화량 환수하려고 지금 하는 이런 흐름하고 그다음에 이 현금이 23조가 풀리는 거하고 정반대의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보면. 거기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또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장 재정 정책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공약 사항이고 반드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했었는데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통화 당국 뭐 다 고민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뭐 정부는 직접 예산을 푸는 것보다 이렇게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면 저축도 좀 하고 그러니까 다 풀리지는 않을 거다. 뭐 네. 이렇게 얘기는 또 하고 있던데 그래도 역시 시중의 통화량이 많아지는 그렇죠. 효과로 이어질 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물가를 좀 자극할 네. 가능성이 이 있어 문제는 보이긴 참 하죠. 어려운 문제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별뾰족한 묘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세금 내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세, 세금 다 지금 급작스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얼마나 효험이 있을까 혈역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지금 순간입니다. 근데 지방선거에는 뭐 어느 쪽 유불리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여당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그래서 뭐 서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더 좀 플러스를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세요, 김경진 의원님께서. 사람 본능적으로 주면 좋거든요. 주면 좋은데 어쨌든 이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게 안내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사실은 여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국회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양당 합의하에서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니까 네. 어느 때나 똑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항시 매번 여당에 조금 심리적으로 유리하게 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투표율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20.62%, 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지난 대선 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보통 대선 때는 70% 그렇죠. 후반 투표율이 나오고 지방선거는 한 60% 앞뒤로 이제. 그렇죠. 55에서 60 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양당에서? 먼저 4년 신경민 전보다 조금 높은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 조금 높은 건데 그럼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 치고는 뭐 조금 높은 것 정도 의미인데 지금 양당이 서로 뭐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저도 뭐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뭐 그렇게 안 할랍니다.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아, 네네. 예, 서로 아전인수하는데 이게 전혀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투표일이 사흘로 늘어난 것이지. 그렇죠. 뭐 사전 투표율을 높게 가가지고 빨리 가서 투표하겠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고 전체 투표율까지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네. 이 지금 뭐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라고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일이 늘어난 네. 그래서 사전 투표 때 투표하는 건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추세를 가지고 본다면 오히려 이 사전 투표율은 사실은 역대 최고가 아니고 그냥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전 투표율이 아닌가 실제에 네. 있어서는 네. 그렇다고 친다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도 지난번 투표율보다도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 투표율 안 높을 것이다. 그다음에 어느 쪽에 유리하냐 이거 판독하기 매우 곤란하다. 우리 지난 대선 때요. 네. 사전 투표율이 36.93인가요? 37% 가까이 나오면서 네. 이번엔 투표율 80% 넘는다고 다 흥분했는데 네. 77 조금 넘게 나왔어요. 네. 이제 2014년 이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투표는 사흘 하는 거다. 그 중에 하나 내 편한 날 하는 거다. 이렇게 가고 그 사전투표 불신론도 이제는 거의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됐고요. 이제 뭐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본투표 높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뭐 분석의 의미를 상실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실제 투표율 두 분 뭐 예측하시는 게 어떻게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투표율이 대개 55에서 60 사이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근데 것 같습니다. 55냐 60이냐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굉장히 있을 수 큰 차이는 있잖아요. 있죠. 거기서 당 유불리가 당락이 갈리잖아요. 갈리죠. 예. 그래서 높이 가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그것은 정말 민주당이 유리할 거예요. 높이 60까지 가면? 네, 60까지 가면.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55에서 60 사이 정도인데요. 네. 근데 60이 넘나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죠. 네. 지난번 가령 대선 기준을 본다면 유권자층의 어떤 분포를 본다면 네네. 60이 과연 높은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 60보다는 떨어질 적을 그래서 55에서 60 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글쎄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근데 지금 이제 왜 유불리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투표율이 낮으면은 네. 아무래도 자기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가서 투표를 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투표율이 좀 더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네. 그 보통 한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뭐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는 건데 60대 이상은 어떻게 되더라도 투표율이 70% 정도 나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50대 이하는 투표율이 그렇게까지 높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그렇죠. 지방선거는 네, 그렇죠. 5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이하까지 40%대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젊은 층까지 가면. 이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도 싶고. 근데 또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아니 있고.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인 게 뭐 성격이 강하죠. 네. 대선 석 달 만에 치러지는 거고 0.73%라는 것이 족쇄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불리하고 좀 높으면 유리하고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근주 의원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 투표율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모든 선거에서 보면. 근데 사실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또 조직선거잖아요. 보면. 네. 근데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현역의 지방의원, 현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이 조직들이 민주당 쪽이 좋았죠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사전 투표한 것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 투표자들의 세대 연령별 분석이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인천 계양을 하고 성남 분당갑 이 사전 투표율이 다른 데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이건 아무래도 선거전이 더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보통 한 선거구가 20만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15만 정도가 유권자인데 이 정도 높이 나왔다 그러는 건 이건 정말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이것이 유불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이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우리가 더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이게 뭐 결과 예측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계양을에 아무래도 좀. 계양을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가고 썩어도 준치라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직전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애정하는 전국의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름대로 계양을에 있는 연고 있는 사람들 찾아서 투표하라. 이런 전화 한 통화씩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사전투표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네. 근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잖아요 보면. 윤영선 후보나 국힘 또 이준석 대표도 지금 개항 가서 거의 전력 투구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네, 선거운동으로도 선거운동 등록해놓고 네. 전력 투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님 우리 지역구 주민 개항으로 가시는 분 찾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뭐, 모양인데 안철수 후보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힘 쪽에서도 그쪽에 사전투표를 견인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 측 견인의 강도가 조금 더 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양측 공이 지금 이 사전투표를 견인하고 있어서 그래서 개항을 같은 경우는 좀 강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알겠습니다. 이건 뭐 투표하면 열어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흥미로운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이 정치 지형을 또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죠. 결과는 저희가 지켜보면 어떨까. 개항을 분당갑은 정말 흥미로운 지역이 됐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선거 막판에 등장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양당이 지금 총력전을 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웠어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하고도 지금 같이 공동 공약을 내세웠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데 이 6일 지방선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 비판하는 쪽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은 먼저 그럴까요? 말씀하세요. 김경진 전 의원부터 이게 큰 변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한테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 같은 데서도 지금 당장 민주당 후보들 극렬하게 지금 반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네.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구청장 후보라든지 또 뭐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여기도 좀 영향을 미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면 각각의 선거 단위별로 가령 뭐 여기 지금 서울 강서 구청장이다 이러면 민주당 쪽 후보가 좋겠죠 보면.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서울 강서 지역이라든지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국힘 쪽 구청장 후보들에게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면들도 좀 있고 그래서 각각 단위별로 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유리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네.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총괄선대위원장이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고 이미 대선 때 검토했다가 폐기했다고 하는 공약을 선거 이틀 앞두고 그냥 급하게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 문답에 대해서 앞으로 비행기가 무슨 수직 이착륙을 하게 되니까 김포공항이 필요 없다고 약간의 동문서답식의 또 백브리핑을 하게 되면서 네. 이게 오히려 지금 화가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재명 후보 본인의 신뢰성도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조금씩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부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신경민 의원님. 뭐 저도 긍정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네. 다 잊어버렸는데요. 네. 작년 여름 가을에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박용진 당시 민주당 후보가 네네. 김포공항 부지에다가 20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네. 다른 후보들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들이 안 된다고 다 그때 얘기를 했고 당에서도 안 되는 걸로 박용진 후보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때 이미 결론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이유는 뭐 짐작이 가요. 나살자 아니겠어요. 지금 나살자? 개항에서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네네. 건데 네. 당도 곤란하고 금방 김 의원 지적했던 대로 다른 지역의 지금 후보들이 야 이거 곤란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건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건 뭐 어쩌든지 간에 당의 공식 그 정책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좀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뭐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영향을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당락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논란은 좀 되고 이재명 후보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김포공항 문제를 정식으로 다시 이걸 거론을 해가지고 선거 이후에 말이죠. 네. 그러기에는 지금 이 이슈는 사실 작년에 이미 다 결론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국토위 차원에서도 얘기가 이미 됐고 당에서도 그때 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가지고 거론을 하다가 박 의원도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다시 개양을 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건 이건 뭐 그냥 본인 살자는 거 외에는 뭐 다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 김포공항에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김경진 착륙할 때 네. 이착륙할 때 강서 쪽하고 부천 쪽하고 계양 쪽 세 네, 군데 그게 다 걸려 있잖아요. 다 걸려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계양의 지역구 의원의 그냥 평범한 공약이다 이러면 그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직전 대선 후보였지. 그다음에 민주당 전체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지. 이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폐기됐던 공약을 그냥 다시 뱉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 국회의원 선거 조금 도움돼 보자고 그러면 타 지역 민주당 후보들한테 네. 이렇게 아니 근데 불꽃을 이제 그냥. 뭐 혼자 하면 모르겠는데 송영길 또 서울시장 후보까지 끌어들여서 송영길 후보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당에 좀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막판 변수라고 제가 한번 미리 평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실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도 이미 부정적 영향 줄 거 다 줘서요. 네. 세 사람이 손 포갠다고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계속 이렇게 것보다는 어정쩡하게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덮은 거야 안 덮은 거야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요. 이미 대충 보면은 대개 국회의원 경우나 이렇게 보면은 한 사나흘 전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정이 됩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는 얘기하는데 네. 국회의원 선거나 사실은 17개 그 시도지사 광역 자치단체장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표심은 대충 결정이 저희들은 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변수는 대형 사고 치지 않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손을 포갠 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민주당 잘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또 평가를 바꾸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손을 포갠 건 뭐 잘한 거죠. 네. 그렇게 뭐 갈등이 해야죠. 지속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럼요. 예. 뭐 그렇게 해야죠. 예. 진즉에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 정도 끌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네. 뭐 민주당 상황에서 대해서 김경진 의원께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나쁜 효과를 줄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잘한 거지만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미 표심은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결정이 됐을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것보다도 오히려 오늘 이제 나온 게 경기도지사 후보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지금 공보에다가 각 재산을 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재산 내역에 남편이 지분을 일부분 갖고 있는 빌딩하고 그다음에 증권하고 이게 한 지금 16억 정도라고 하죠. 축소 신고됐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판단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론회 과정에서 그 건물 지분을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고발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세 건을 지적받았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집 빌딩의 지분과 네. 관련해서 그 가액을 잘못했다. 그 공시가가 계속 변했는데 그걸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증권 내역하고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하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투표소의 바깥에다가 또 게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막판의 선거의 어떤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는 박빙인 상황이니까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김경진 역시 의원께서 먼저. 큰 변수는 되게 힘들 거예요. 네. 큰 변수는 되게 힘든데 없느니만은 못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진솔하게 설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배우자 명의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선거 때 마찬가지로 재산 신고할 때 직원과 또 배우자 본인이 얼마만큼 이게 정밀하게 찾아서 이걸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네. 이 재산 신고 뭐 재산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 이게 일부가 누락이나 평가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의 고의성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제 어디선가 어느 단위에선가 그러니까 배우자나 또는 직원 단위에서 실수가 있었을 텐데 그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아마 양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실수냐 아니면 고의냐에 따라서 지금 사법 처리 문제가 달려 있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은 선거의 영향보다도 사실은 선거 이후에 틀림없이 이게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사를 하고 선거법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뭔가 하여튼 검찰이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은 2년 전에 돼서 신고를 한 건데 그 전에 청와대 부대변인을 할 때 네. 그때부터 이게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기도지사를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거진 거죠. 그래서 이거 아주 오래 누적된 문제였고 이게 수사에 들어가면 아마 검찰이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저는 더 무서운 후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고발 들어가면 뭐 수사를 해야 방법은 되는 없죠. 상황이 근데 네. 그 지난번에 조수진 의원님하고 네네네. 김홍일 의원님이 정말로 생짜배기 실수로 예금 통장을 통으로 누락했던 아마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벌금 80만 원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게 다 100만 원 밑으로 아마 네. 김홍일 의원, 조수진 의원 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 아닌가 싶어요. 보면 이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 벌금이라도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근데 선거일 직전에 또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요. 마지막 막판 변수 이렇게 제가 여쭤봐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그거 한 말씀씩 듣고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막판 변수는 뭐 실수입니다. 네. 이제 내일 하루 사실 오늘 밤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일 하루 그리고 선거 날인데 실수죠. 뭐 실수 발언 실수나 뭐 또 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그런 빅 이벤트는 이제 없는 거니까요. 네네. 실수가 뭐 최대 변수죠. 네. 김경진 의원. 저도 같이 보고요. 딱 하나 경기도에서 혹시 강영석 후보가 사퇴할까 말까. 네. 그거 하나 좀 지켜볼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인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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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륙 지역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 내륙에 1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북, 전북, 전남 북부, 경상권 내륙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